안녕하세요, 동물돋보기입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상어가 고래를 잡아먹는다는 것을 어디선가 이야기는 들었지만 목격한 바는 없습니다. 단순 체급 차이로만 봐도 아직 다 자라지 않은 10m 크기의 아성체 고래는 상어에게 먹잇감으로 절대 쉬운 상대가 아니니까요. 현재 바다동물 가운데 가장 무서운 포식자라는 범고래들도 새끼 고래 하나를 사냥하는 것은 여러 마리가 오랜 시간 협공을 펼치며 여러 공격을 퍼부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인 7월 중순 10m 크기의 거대한 혹등고래를 단 한 마리의 백상아리가 제압해 잡아먹는 일이 실제로 최근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일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혹등고래를 사냥하는 백상아리의 효율적인 전략을 보면 이들이 어류이기 때문에 지능이 낮을 것이라는 주장은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등고래를 사냥한 백상아리는 얼마나 큰 걸까요? 백상아리는 자신보다 훨씬 거대한 혹등고래를 대체 어떻게 단독으로 사냥할 수 있었을까요? 백상아리에 대해 잘못 알려진 오해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실제 그들의 모습은 어떻게 다른 걸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부 이스턴 케이프주 포트 엘리자베스 근해 현재 상어 연구 단체인 블루 와일더니스에서는 최근 백상아리 한 마리가 10m 크기의 혹등고래를 사냥해 잡아먹은 사례를 알려왔습니다. 몸길이 약 3.9m의 이 백상아리는 헬렌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는데요. 백상아리 헬렌은 자신보다 훨씬 거대한 몸길이 10m 크기의 혹등고래를 습격했고 이 모습은 드론으로 촬영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자주 있는 것은 아니고 당시 사냥당한 혹등고래는 건강 상태가 좋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고래는 다른 무리들과 떨어진 외톨이 상태였고 고래의 피부는 따개비와 고래이라 불리는 기생갑각류들로 뒤덮여 있었다고 하는데요. 블루 와일더니스에서는 이 상어의 공격이 거의 50분간이나 이어졌고 고래는 출혈 끝에 질식해버렸다고 하는데요. 고래의 약점을 예리하게 노리고 이를 철저하게 이용한 백상아리의 높은 지능을 엿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백상아리가 물개를 사냥할 때 아무렇게나 무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그건 물개처럼 작은 먹이일 경우고 이처럼 큰 먹이를 노릴 때는 확실히 약점을 노린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코끼리 물범 또한 수컷의 경우 무려 몸길이 4m에서 5.8m, 무게는 1.5톤에서 4톤으로 백상아리보다 오히려 덩치가 더 큽니다. 하지만 이들조차도 백상아리의 공격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무서운 것이라는데요. 코끼리 물범이나 부리고래 같은 거대한 사냥감을 노릴 때 백상아리는 이들의 뒤에서 접근해 뒷지느러미를 공격합니다. 그 결과 먹잇감은 큰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추진력을 잃고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고래가 출혈로 서서히 지치거나 무력해지면 상어는 다시 돌아와 천천히 식사를 즐기는데요. 이런 경우에서도 백상아리가 큰 먹이를 사냥할 때는 확실히 약점을 노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큰 먹이를 노릴 수 있는 것도 칼날처럼 날카로운 이빨과 거대한 턱으로 단 한 번의 공격만으로 기동 불능 상태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백상아리 헬렌은 맨 먼저 혹등고래의 가장 취약한 신체 부위를 알 수 있는 꼬리 쪽에 날카로운 이빨과 강력한 무는 힘을 이용해 큰 상처를 남겼다고 합니다. 첫 습격에 성공한 헬렌은 혹등고래가 힘이 빠져 약해질 때까지 끈질기게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30분쯤 지나 다시 공격을 재개했다고 하는데요. 이때부터 헬렌은 혹등고래의 머리 쪽을 공격해 고래가 수면 위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공격 방식은 보통 범고래들이 아성체 고래들을 사냥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백상아리들도 같은 공격을 구사하는 것을 보면 이들 또한 범고래만큼은 아니라 해도 상당한 지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9m 크기의 백상아리 헬렌은 범고래들보다 체중이 훨씬 더 적게 나갈 텐데 같은 공격을 성공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 신기한데요. 몸무게가 얼마 나가지도 않는 헬렌이 이 같은 짓누르기 공격을 가할 수 있는 것도 앞서 나온 첫 번째 공격이 고래의 기동력을 차단시켜 놓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헬렌은 공기호흡을 하는 고래가 숨을 쉴 수 없도록 더 깊은 바닷속으로 끌어당겨 제압했다고 하는데요. 10m 정도의 크기라면 아직 덜 자란 아성체이기는 하지만 혹등고래는 육중한 몸집과 강력한 꼬리, 커다란 가슴 지느러미로 상어의 공격을 막고 오히려 반격할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 자란 혹등고래들은 가만히 있는 범고래 무리들을 찾아가 공격하거나 이들이 사냥하는 동물들을 구해주기도 하는 적극적인 성향의 고래입니다. 아무리 야성체라고는 하지만 이런 혹등고래가 범고래에게 잡아먹히기도 하는 백상아리의 습격을 받았다니
더 놀라운데요. 3.9m 크기의 백상아리 무게는 보통 1톤도 되지 않는 반면 10m 크기의 혹등고래가 가진 무게는 10톤 이상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영화 언더워터를 보면 백상아리에게 사냥당한 7m에서 8m 크기의 혹등고래가 나오고 여주인공은 이 고래 사체에 다가갔다가 큰 위험에 빠지게 되는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바다에서는 영화에서 나온 이 같은 사냥이 실제로도 이뤄진 것입니다. 블루 와일더니스에서의 말에 의하면 백상아리 헬렌은 이번 사냥에서 매우 전략적이고 망설임 없이 행동했다고 합니다. 마치 이 고래를 어떻게 사냥해야 할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전에도 백상아리가 혹등고래를 사냥하는 모습은 포착된 적이 있었습니다. 2017년 2월 17일 역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모셀만이라 불리는 곳에서 몸길이 약 3.5m에서 4m 정도의 백상아리 2마리가 아성체 혹등고래를 발견하고 공격한 것인데요. 이때 상황은 오션 리서치라는 해양연구소의 선박이 이곳을 지날 때 우연히 포착해 휴대폰 카메라와 드론을 이용해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이곳에서는 몸길이 약 7m 정도의 아성체 혹등고래 한 마리가 낚시 밧줄과 같은 어업 장비에 오랫동안 얽힌 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는데요. 당시 이 고래의 몸 상태는 그다지 좋다고 할 수 없는 상태였으나 숨만큼은 강하게 쉬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부의 상태가 좋지 않았고 표면에 수많은 따개비와 고래이라 불리는 기생 갑각류들이 들러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공격은 3.5m 정도의 작은 백상아리가 시작했습니다. 녀석은 고래의 주변으로 접근해 여러 번 맴돌더니 고래의 가슴 지느러미와 왼쪽 옆구리를 공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놓아주고 물러났다고 하는데요. 치명적인 곳에 타격을 입은 혹등고래는 점점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상어는 움직임이 느려지는 혹등고래를 놔두고 힘이 완전히 빠지기를 기다립니다. 고래 주위에 다가가지 않고 계속해서 42분 동안 주변을 맴돌던 백상아리는 다시 공격을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고래가 가진 기동력의 핵심인 꼬리 부위를 노립니다. 두 번째 이어진 공격으로 혹등고래는 더욱 움직임이 느려지는데요. 그런데 어디선가 또 다른 백상아리 한 마리가 나타납니다. 이 두 번째 상어는 앞서 나타난 녀석보다 좀 더 큰 4m의 몸 길이를 가진 녀석인데요. 두 번째 백상아리는 나타나자마자 고래의 꼬리 부위를 한 번 더 공격합니다. 두 번째 백상아리가 나타나자 첫 번째 나타난 백상아리는 바로 그 자리를 피했고요. 두 번째 나타난 백상아리는 90분의 시간 동안 침착하고 끈질기게 치고 빠지는 공격을 계속했고 고래는 이틀 후 해안선을 따라 이동해 500m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되었는데요. 작은 이빨 고래류를 공격하는 사례가 대부분인 백상아리가 살아있는 혹등고래를 공격한 사례는 극히 이례적이고 혹등고래의 개체수 조절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백상아리와 혹등고래의 이 같은 상호작용은 오랫동안 있어왔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혹등고래가 다 자라지 않은 개체였고 건강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해도 단독으로 거인을 쓰러뜨려 먹이로 삼는 백상아리들의 모습이 새삼 신기하고 대단해 보입니다. 동시에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이 같은 일을 가능하게 만들다니 역시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백상아리들이 다들 단독 사냥만 하는 것은 아닌데요. 일부 지역에서 백상아리들은 대여섯 마리의 구성원들이 하나의 클랜을 이루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클랜 내에서 멤버들은 분쟁이 거의 없다시피 한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며 때로는 함께 협동해서 사냥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서로 다른 두 클랜의 영역이 겹치게 되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 할지라도 백상아리들은 서로 각종 상호작용을 통해 평화적인 방식으로 사회적인 우열을 가려 해결한다고 합니다. 백상아리에 대한 오해 중 가장 흔히 퍼져 있는 것이 이들은 지능이 낮아서 협동을 하기는커녕 서로 마구잡이로 물어주기려 한다는 것인데 이는 실제 사실과 전혀 다른 오해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백상아리는 대다수의 개체들이 홀로 생활하며 독단적으로 사냥하기는 하지만 지역적인 단위로 일종의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동물입니다. 이들의 사회는 확고한 서열 체계가 잡혀 있는데요. 주로 덩치가 큰 암컷이 서열이 높고 크기가 크거나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사회에서의 경험이 많을수록 우대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외로 우리 인간의 사회, 그것도 한국 사회와 비슷한 부분이 많아 신기한데요. 보통 백상아리들끼리 마찰이 발생하면 더 큰 쪽이 먹이를 차지하고 더 작은 쪽이 물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자신보다 더 큰 대상은 공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던 백상아리가 자신보다 훨씬 큰 혹등고래를 공격하는 것을 보면 동물들의 행동 패턴을 쉽게 일반화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백상아리의 지능은 늑대 무리들의 지능에 필적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무리를 지어 사냥하는 사자의 사냥 성공률이 25% 이하인 반면 단독으로 사냥하는 백상아리의 사냥 성공률은 무려 50% 이상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사냥 실력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경험을 쌓을수록 더 뛰어나고 세련되어진다는데요. 백상아리의 지능이 높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들에게 공격받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소통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백상아리들은 다이버가 너무 가까이 접근해 오면 꼬리를 말고 몸을 기울여 옆 지느러미 안쪽의 검은 점과 꼬리 지느러미를 드러낸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더 이상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의 표시라고 하는데요. 다이버가 이 경고 신호를 보고 거리를 벌리자 백상아리 또한 이 행동을 그만두는 것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1년에 백상아리들에게 희생되는 사람의 숫자가 적다고 해도 그 공격 자체는 정말 무시무시한 것이죠. 생각해보면 우리는 개나 고양이에게 물리지 않는 법은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백상아리에게 공격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그다지 많이 아는 것이 없습니다. 백상아리들의 연호에 대한 좀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인간과 상어의 충돌이나 비극을 막을 수도 있겠죠. 정리해보면 백상아리들은 자신보다 큰 먹이도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공격할 수 있으며 높은 지능으로 먹잇감의 약점을 공략해 높은 사냥 성공률을 자랑하며 평화로운 사회에서 엄격한 룰에 따라 함께 협동하는 완벽한 포식자인데요. 거기에 입맛이 까다로워 사람을 다른 동물로 착각한 경우가 아니면 함부로 공격하지도 않는 신중한 이들입니다. 최초의 상어인 클라도셀라케가 지금으로부터 무려 4억 196만 년 전에서 3억 5920만 년 전인 대본기에 출현해 다양한 형태로 끊임없이 진화해 왔습니다. 또 지금도 상어들은 진화하고 있는 대자연의 가장 성공적인 포식자 중 하나라는 점을 봤을 때 이들은 한낱 물고기나 생선이 아닌 존중받을 만한 생명체가 아닐까요? 만약 인간의 지나친 남획이 아니었다면 상어들은 현재 고래들보다 더욱 번성하고 범고래나 우리 인간이 지구에서 모습을 감춘 먼 미래까지도 그 계보를 이어갈 놀라운 생명체가 아닐까 합니다. 상어들은 분명 무서운 존재이지만 반면 그만큼 뛰어나고 경이로운 생명체이니 절대로 지구에서 멸종되어서는 안 될 생물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럼 오늘 동물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